오늘 사건은 대만 장화현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교 철학과 4학년이었던 23살 유가영은 2007년 6월 1일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에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이때가요, 졸업 시즌이어서 4학년 졸업생들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내내 학교에서 시달리다가 아버지 생신 겸 고향 내려와가지고 엄청 푹 쉰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3일 아침 그녀는 서둘러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들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 본 내 딸의 모습이 평생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정확히 일주일이 더 지난 6월 10일 유가영의 부모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에 걸어온 사람은 유가영의 친구. 아버님, 혹시 가영이 거기 고향집에 있나요? 아니, 가영이가 졸업식에도 안 와서요. 연락도 계속 안 되고.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전 딸이 고향집에 내려왔을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아빠, 곧 졸업식이어서 졸업 파티도 할 것 같던데 나 그거 되게 기대된다? 나 그래서 그날 입을 엄청 이쁜 드레스도 미리 다 골라가지고 준비해놨어. 아, 얼른 이거 입어보고 싶어. 너무너무 기대에 차가지고 졸업식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딸이 정작 졸업식 날 안 왔다. 우리한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그녀의 부모님에게 이 전화는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학교 근처에 얻어준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 주인한테 얘기해서 강제로 문을 딱 따고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엄마야, 집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불길해. 그런데 더 불길하게 거실하며 부엌하며 다 난리 장판인데 딱 화장실만 깨끗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화장실만 청소하고 간 것처럼. 화장실에서 뭘 했는데?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요, 침대를 딱 봤는데 침대 위에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딱딱 열이 맞춰가지고 가지런하게 유가영의 신분증, 현금카드, 건강보험카드 등등 여러 증명서들이 이게 가지런하게 열 다 맞춰서.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집 거실하며 부엌하며 다 난리 장판이 나 있는데 침대 위에 이것들만 딱 순서 맞춰 놔져 있고 화장실만 또 깨끗하고. 방 안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죠. 침대 위에는요, 그녀의 물품들 이외에 A4 용지가 한 장 있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 저 여행을 떠났으니 찾지 마세요. 방 안의 물건과 옷, 화장품은 친구한테 주고 책은 철학과 401호실에 기부해주세요. 다른 물건들은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세요. 이 A4 용지에 써진 글은요, 손으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타이핑으로 친 것도 아니야. 이게 범인이 다른 A4 용지에 이 글을 타이핑으로 적어가지고 인쇄한 거예요. 그 인쇄된 종이에서 글자만 잘라가지고 해당 A4 용지에 붙인 거였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여행을 떠났다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졸업식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다 갔다 한들 가족들한테 일자 말도 없이 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여행 갔다면서 현금카드와 신분증은 왜 두고 가? 집안을 상태하며 모든 게 엉망진창이죠.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요, 바로 유가영이 살고 있는 집 CCTV 영상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보니까 6월 3일날 고향집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5일 혼자 밤에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딱 그 이후에 집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없어. 증발하듯 사라진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부모님이 딸이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딸은 이미 실종된 지 꼬박 5일이 지나 있었고 이는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어서 경찰은 유가영의 은행 기록을 조회하는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유가영이 실종된 후에 그녀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게 확인된 거예요. 출금 장소는 그녀가 다니던 대학교 캠퍼스 내 ATM 기계였습니다. ATM 기계 근처엔 다 CCTV가 있죠. 딱 봤더니 짙은색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그녀 카드를 사용해 돈을 뽑네?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이날 날씨가 엄청 안 좋았대요. 비가 말도 못하게 쏟아져. 거기다 이 돈을 뽑은 남자가 얼굴을 야구 모자로 거의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경찰은 그의 얼굴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유가영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요. 그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문자한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루안저프라는 남자와 마지막으로 문자를 나눴네. 경찰은 이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루안저프가 누구야? 알고 보니까 루안저프와 유가영 이 둘 사귀는 사이였네. 아니 사귀다 못해 둘이 동거하고 있었어요. 루안저프 역시도 그녀와 같은 대학교 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와 반대인 이성에게 많이 끌린다고 하죠. 이들 역시도 서로 성격이 엄청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유가영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엄청 밝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많아. 하지만 반대로 루안저프는 달랐습니다. 내성적,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친구도 그닥 없었어요. 이 둘은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학교 밖에 집을 하나 빌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살림을 합친 거잖아요. 월세나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했을까? 동거 후에 이 두 사람의 생활비는요, 거의 전부 유가영 혼자 부담했습니다. 집세, 수도세 등등 짜잘한 것들만 루안저프가 부담했어요. 이를 알게 된 경찰은요, 바로 루안저프를 찾아갔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기와 같이 살던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얘 뭐 이렇게 냉담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어디 여행이나 갔나 보죠.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더 웃긴 건 이때 루안저프 에? 유가영이랑 사귀는 사이 아니었냐고요? 아니에요. 뭘 사겨요. 그냥 우린 평범한 룸메이트 그뿐이었어요. 집만 공유하면서 같이 쓴 것뿐이었다고요. 아니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전부 둘이 100% 사귀었다는데 정작 본인은 둘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외 경찰의 일련의 질문에 대해 그는 대체로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거기다 더 이상한 게 유가영이 실종되자마자 이놈 같이 살던 집을 떠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늘상 살던 그 집을 떠나? 그것도 딱 유가영이 실종된 그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루안저프는 큰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세를 늘상 유가영이 냈었는데 그걸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로 나온 것 뿐이에요. 아니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친구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걱정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지 말대로 친구 사이라고 쳐. 그냥 집만 공유한 사이라고 쳐. 그래도 이건 너무 냉정하잖아요. 실종됐다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뭐 내 할 바야? 와, 이런 오싹한 태도 경찰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루안저프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그는 22살로 8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습니다. 그에겐 여동생이 있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루안저프와 여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린 시절 때도 그는 내성적이었고 얌전했어요. 공부도 잘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범생 우등생으로 통했대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으로 보인 그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사실 그 모습 뒤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들에 이상하리만큼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루안저프의 여동생 말에 따르면 루안저프가 어릴 때 그렇게 길고양이들을 잡아다가 해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사이코패스들의 특징 아닙니까? 어릴 적 길고양이, 강아지, 개구리 등등을 잡아다가 해부하는 거. 이런 모습을요, 여동생만 본 게 아니에요.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들, 엄마까지도 봤지만 다들 그냥 한순간에 호기심일 뿐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방탈출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 방탈출 게임이 붐이 분 적이 있어요.
강호동이 나오는 이 대탈출, 이것도 비슷한 장르죠. 이 영상을 보시는 꽤 많은 분들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해봤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각 방마다 미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풀면서 방을 나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루안저프가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딱 이 방탈출 게임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이게 그냥 재밌다고 뭐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방탈출 게임장에 가서 하는 정도가 아닌, 이게 집착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까지 이 방탈출 게임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수수께끼를 설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힌트를 제공하면서 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이 방에 여러 가지 미션들을 해놨거든? 그거 풀면 이 방에서 나올 수 있어. 해봐. 그는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그 미스테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어요. 내가 주는 힌트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내가 설계한 수수께끼를 못 풀 때 그때 성취감이 말도 못해. 이 게임 안에선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힌트 하나 듣겠다고 사람들이 막 애원하고, 이 모든 것, 이 게임 안에선 내가 모든 걸 통제해. 거기서 오는 성취감에 맛이 들린 거예요. 이걸 경찰이 주위 사람들을 탐문수사하면서 딱 들었을 때 바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유가영 집에서 발견됐던 어질러져 있던 거실과 상반되게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었던 여러 증명서들과 허점투성이었던 메모,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던 화장실.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었잖아요. 설마 이 새끼가 이것 또한 방탈출 게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건가?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다시 유가영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에 주목했습니다. 저 여행을 떠났으니 찾지 마세요. 방 안의 물건과 옷, 화장품은 친구한테 주고 책은 철학과 401호실에 기부해주세요. 다른 물건들은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세요. 이 중에 책은 철학과 401호실에 기부해주세요. 요 부분. 설마 하면서 경찰은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듯이 철학과 401호실로 갔습니다. 진짜 거기에서 유가영의 책 몇 권을 발견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첩 한 권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그 안에 짧은 머리의 남학생 사진이 가득해. 이 남자는 뭐지? 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거고 다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사진은 선명하고 어느 사진은 흐릿하고 약간 일부는 몰래 찍어놓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유가영의 사진첩에 있던 이 남학생, 그녀의 남자친구인 루안저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남자는 누군데 유가영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 조사 결과 사진첩 속의 남학생은요, 같은 철학과의 선배였어요. 그런데 이 선배의 이름도 루안저프야. 와, 이걸 딱 확인한 그 순간 경찰은요, 현장에서 발견됐던 유가영의 일기장, 그 일기장 속에 루안저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이 일기장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당연히 루안저프 남자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배 이름도 같은 루안저프예요.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녀 일기장에서 나왔던 루안저프가 우리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아닌 이 선배일 수도 있겠구나. 유가영의 일기장 속에는요, 루안저프에 대한 애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유가영, 이 선배인 루안저프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상황은요, 경찰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루안저프라는 이름이요,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같은 철학과의 같은 선배 후배로 두 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유가영의 남자친구, 또 한 명은 유가영이 짝사랑하던 남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니 드는 생각이, 혹시 남자친구가 알게 된 거죠.
내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루안저프였다는 걸. 거기서 완전 빡친 거지. 둘이 싸우다가 죽인 거 아니야? 아니, 유가영도 웃겨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선배한테 들이대 보든가. 이 여자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경찰은요, 바로 선배 루안저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선배 왈, 유가영과 전혀 그런 사이도 아니었고 유가영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다 유가영과 친한 사이도 아니래요. 그냥 유가영이라는 여자가 우리 과에 있다는 것만 아는 정도. 그리고 자신과 이름이 같은 루안저프도 그래요. 그저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전혀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 외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요, 이 남자친구 루안저프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살인의 증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체포를 하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그래서 유가영의 이 실종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냥 이 사건은 이게 끝이에요. 무려 13년이 흐릅니다. 2020년 장화연 경찰서의 부국장이 밑에 경찰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3년 이상 된 실종 사건들 다시 파일 다 꺼내서 재조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되면서 경찰들은 다시 13년 전 사라진 여대생 유가영의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던 유가영의 남자친구 루안저프가 현재 살인 미수 사건의 연루, 심리 중인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그의 친여동생이었어요. 13년 전 여자친구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던 남자가 13년 후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에 연루됐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여동생이 오빠에게 건넨 평범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빠, 할머니 어디 갔어? 앞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루안저프의 엄마가 재혼하면서 그와 여동생,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다고. 2015년 이 해에 루안저프의 그 78세 할머니가 실종됐습니다. 이 여동생은요, 할머니가 엄마였어요. 엄마 같은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니까 오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빠, 할머니 어디 갔어? 그런데 이 오빠의 대답이 앞뒤가 안 맞아. 처음엔 할머니 여행 갔다 오겠다면서 나갔어. 보니까 핸드폰을 두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걸 거야. 그런데 여행 갔다고 해도 며칠이죠. 몇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동생이 다시 물었어요. 오빠, 할머니한테 아직도 연락 없어? 이때는 또 말을 바꿉니다. 할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셨어. 어?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어디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이 대답엔 또 말을 못합니다. 요양원으로 가셨다며 그 주소를 안 알려줘. 계속 여동생이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실 할머니 지금 친척집에 계신다고. 아니, 지금 말을 몇 번을 바꾸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여동생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어라, 이게 뭐야? 우리 할머니 틀리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처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바로 오빠한테 물었죠. 오빠, 할머니가 급하게 떠났어? 틀리 여기에 있는데? 이거 뭐야? 이때 오빠 루안저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그거? 할머니 예비 틀리야. 할머니가 가져간 틀리는 따로 있어. 와, 더 이상 이런 오빠의 말 못 믿겠는 거죠. 여동생은요, 오빠 몰래 바로 오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오빠 가방 안에서 우리 할머니 통장 내역을 보니 할머니 돈이 다 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분명히 할머니 여행 갈 때 통장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왜 그 통장이 오빠 가방 속에서 나오며 이 통장 안에 있던 돈은 왜 다 빠져나가 있어? 여기서 여동생은요,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오빠,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 할머니가 진짜 어디에 있는지 오빠 알고 있는 거 맞냐고. 이날 루안저프는 폭발했어요. 나한테 할머니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오빠가 묻지 말라고 했다. 경고했어.
그런데 계속 이 여동생이 할머니 얘기를 하네. 바로 전기 충격기를 꺼내가지고 15층 베란다 끝으로 여동생을 몰아버립니다. 오빠가 할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너도 뒤지고 싶어 안 달랐냐? 뒤지게 해줘? 이날 여동생과 오빠 둘이 몸싸움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 오빠가 날 베란다에서 밀어버리려고 15층인데 이때 여동생이 너무 놀란 거예요. 몸싸움을 하면서 여동생은 가까스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요,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코뼈가 부러진 상태였어요. 경찰한테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확신이 선 거예요. 오빠가 할머니를 죽였구나. 그와 동시에 여동생은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 자기한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아, 맞다. 할머니가 그때 뜬금없이 나한테 그랬어.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손자 루안저프가 이 집과 돈을 노리고 있다고. 할머니 무섭다고. 이런 말을 했던 할머니가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 젊을 때 군인 출신으로 풍부한 연금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은 할머니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딱 드는 생각은 이 오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 탐나가지고 할머니를 죽였네. 여동생은 오빠를 살인미수와 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이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화연 경찰 부국장이 밑에 경찰들한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3년 이상 된 실종사건 다시 파일 다 꺼내서 재조사를 시작해라. 13년 전에 유가영 실종사건 재조사 시작. 장화영 경찰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루안저프가 문서 위조와 살인미수 혐의뿐만이 아닌 할머니를 죽였고 유가영도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수색영장을 발부, 루안저프의 집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와, 수색했을 때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물증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안저프의 집은요, 매우 초라했고 방 안에는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몇 개 있을 뿐 거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창고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상자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해요. 아, 역시나 시신? 아니요. 작은 상자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 현금 다발이 상자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현금만 약 3억이 넘어갔습니다. 현금이 3억 넘게 막 쌓여있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방 천장에 작은 틈새에서 봉투 하나가, 무슨 봉투? 할머니 통장, 도장, 신분증 등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 이게 왜 주방 천장 작은 틈새에서 나와? 웃긴 게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루안저프한테 물었어요. 네 집 여기저기에서 이게 나왔다. 이거 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걸 거기에 둔 거야? 글쎄요. 이거 몇 달 전에 둔 거냐? 아니면 몇 년 전에 둔 거냐?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확 그냥 입을 꿰매볼까? 그냥 말 평생 못하게? 뭐만 물어보면 모른대. 경찰은 루안저프가 할머니의 통장에서 거액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을 뿐만이 아닌 사명을 위조, 할머니의 보험을 다 해지하고 그 해약금까지 다 챙긴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소름인데 가장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경찰이 루안저프의 집 책상 아래에서 어두운 색의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상자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검은색 유골함이 할아버지 유골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골함 뚜껑에 9군데의 파손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여러 번 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경찰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 유골 그 할아버지의 그 잿가루 가장 위에 틀니 하나가 떡하니. 누구 틀니? 와, 생전 우리 할머니 거야. 할머니가 늘 쓰던 틀니야. 이게 왜 할아버지 유골함 안에서 나옵니까?
또한 경찰은 루안저프의 컴퓨터에서 더욱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에 루안저프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 기록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고기 분쇄기, 청산가리, 실종, 뼈 잘라내는 도구 등등을 검색했네. 이건 딱 똥꾸렁내가 나잖아요. 이 새끼가 자기 할머니 죽인 거 아니야. 그것도 계획적으로. 그럼 할머니를 어떻게 했냐고, 어디에 뒀냐고,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계획에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애미의 그 새끼예요. 루안저프의 친엄마. 이 친엄마한테는 사라진 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앞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할머니 보험이 다 해약이 돼 있었어요. 해지. 그 해약금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해약하려면 그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이 절차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머니 죽여가지고 직접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엄마가 나선 거예요. 처음에 루안저프는요, 할머니가 외부에서 요양 중이시라 통화가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위조된 서류와 서명을 한 무더기 제출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통화라도 꼭 해야 한다. 이때 나선 겁니다. 누가? 루안저프의 친엄마가. 보험회사에서 하는 전화 인증에서 이 엄마가 할머니인 척을 하면서 모든 질문에 대신 답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친엄마가 살인에 가담하거나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요 해약만 시어머니인 척 하면서 이제 가능하게끔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황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100%야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가 끝까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놈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요.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신가요? 만약 이미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사망하셨나요? 할머니 목 졸랐어요? 실제 할머니 목을 졸랐냐 이 질문에 루안저프의 심장이 막 요동쳤대요. 아니요 라고는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목 졸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2021년 9월 검찰은 직계혈족 살해 혐의로 기소,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루안저프 이놈이 2015년도에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실 때 잔인하게 목을 졸라 할머니를 살해했고 시신을 은닉했다. 그 후 여러 문서를 위조, 대량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루안저프는 아니다,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문서 위조를 해 재산을 내 앞으로 돌린 건 맞다. 이 부분만 인정합니다. 살인 혐의는 끝까지 부인. 그러니까 경찰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내밀었어요. 고기 분쇄기, 청산가리, 실종, 뼈 잘라내는 도구 등등. 이게 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계획 살인이다. 하지만 루안저프의 변호사는 아니 검색도 못합니까? 그냥 호기심에 검색한 거일 뿐이에요. 검색 기록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놈이 죽인 거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겐 검색할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검색이 살인 행위를 의미하진 않아요 라고 받아칩니다. 이에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내미는데 아시다시피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되죠. 너무 100% 이놈이 범인이 맞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시신도 없고. 이에 법원은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살인 혐의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 말에 문서 위조, 사기, 상해에 대해서만 루안저프에게 징역 6년 선고, 문서 위조로 예금 인출 및 보험 해약금 사기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또 플러스로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총 9년 6개월의 형이 나온 거예요.
살이는 쏙 빠졌어. 이 보험 해약을 도운 친엄마도 혼나야죠. 전 시어머니의 신분을 사칭한 혐의로 징역 5개월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확인 안 한 보험 직원도 징역 2개월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열받는 판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놈이 자기 키워준 할머니를 죽인 것 같은데 죽였는데, 거기다 유가영 사건도 그래요. 이놈이 죽인 것 같은데 결론은 징역 10년도 안 나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어쨌든 루안저프와 관련된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할머니와 유가영 어디 갔냐는 거예요. 죽였으면 그 시신 어디다가 묻었냐고. 이 사건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경찰은 이 두 건의 의문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 할머니는 재산 때문에 죽였다고 쳐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가영은 왜 죽인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새끼가 돈에 예민해. 결론은 유가영도 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더라도 시신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질러져 있던 거실, 상반되게 침대 위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던 여러 증명서들, 그 옆에 알 수 없는 메모까지, 그리고 깨끗했던 화장실. 만약 이것이 실제 방탈출 게임이라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걸까?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